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매우 덥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지금 발효됐는데요. 해도 너무한 9월 더위 언제쯤 사라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모두 부진한데요. 그 이유를 좀 짚어보고요. 또 연휴 동안 각 정당 대표들이 각기 다른 일정을 가졌는데 그 모습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뒤로 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오실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차량 행렬이 곳곳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좀 현장 상황 좀 지금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이죠. 길기범 기자, 지금 도로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서울로 들어오는 귀경객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37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으로 들어왔고 앞으로 13만 대 가량이 귀경길에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점 상황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분기점입니다. 소통이 원활한 부산 방향과 달리 서울 방향에선 차량들로 꽉 막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인데요. 역시 왼쪽 수도권 방향에서는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 3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교통량이 584만 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자정쯤이 돼서야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면서 남은 연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자, 앞서서 고향까지 안전하게 가셨으니까요. 돌아온 길 역시 안전하게 좀 막히긴 합니다만 빠른 것보다는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오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도로 상황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도로도 도로지만 많은 분들이 연휴 동안에 정말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 대상이 있는데 바로 날씨입니다. 더워도 이렇게 더울까요? 9월 중순에 지금 추석까지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습한 폭염 계속돼서 마치 이건 8월 초 날씨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거기에다가 땡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보면. 자, 그럼요. 이 더위와 관련된 영상 그리고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추석 맞이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경험하려고 나왔는데요. 추석인데도 이렇게까지 더울 줄은 몰랐어서 쳐서 지난데도 아직도 제법 덥고 그래가지고 좀 실내에서 좀 어디 놀 데 없을까 하다가 영화관으로 바로 이제 입고 왔습니다. 습하거나 더운 거에서 많이 자유롭기도 하고. 네, 지금 밖에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더운데 경기까지 하니까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자, 해도 너무한 더위, 이 더위 얘기 좀 해보고요. 이게 얼마나 갈지 전망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 전화로 연결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과거에 이렇게 더운 추석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더운데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일부 충청 북부와 경북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거의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나기 구름까지 강하게 발달된 지역에서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까지도 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거의 극한호우급이지만 금방 비가 그치면서 습도가 올라서 체감더위가 지금 전국적으로 높게 올라 있는 상황인데 오늘 지금 이게 낮 최고 기온이 될 것 같습니다. 일 최고 기온 현황을 보니까 예. 35도를 훌쩍 넘어서 37도로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양평 37.1도 보이고 있고요. 뭐 여주, 안성 36도 넘었고 서울도 34.3도. 그밖에 경부가 경남권 지역도 36도가 넘은 지역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대부분 폭염 경보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35도로 훌쩍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이 원래 가을 추자를 써서 추석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여름 하자를 쓴 하석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건 가을 안 왔다 지금 이런 말씀 하실 정도인데요. 도대체 왜 지금 9월 중순이 지금도 이렇게 더운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를 강하게 덥고 습한 공기가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연이은 태풍, 28호 열대 저하부부터 시작해서 뭐 버빙카라든지 지금 이제 거의 제주 남쪽 먼바다 지역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지만 버빙카와 비슷한 루트로 중국 남부를 향하고 있는 올해 14번째 태풍 플라산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공기를 간접적으로 유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더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도의 더위는 8월 달에도 이렇게 한창 더울 때도 거의 이 정도 수준급의 더위였나라고 할 정도로 9월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은 거의 8월보다도 더 강력한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요. 이게 낮에 아까 기온 얘기 오늘 뭐 37도까지 올라간 곳이 있다 그러는데 낮에 더운 거는 뭐 굉장히 덥지만 그거보다 요즘에 더 괴롭히는 건 열대야입니다. 열대야가 지금도 밤마다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역시 열대야고 이 열대야 언제까지 가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 지역에만 폭염특보가 안 내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주 산간 지역, 한라산 부근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강원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열대야입니다.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현상이 아마 오늘 이제 태풍이 다가오면서 덥고 습한 공기를 더 불어넣기 때문에 오늘 밤도 거의 한여름 못지않게 이렇게 밤에 힘든 적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어느 정도로 덥냐면요. 낮에 이 정도 기온이 나타나야 됩니다. 낮에 밤 동안 떨어지지 않는 정도의 기온이 예. 이맘때 나타나야 될 낮 최고 기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볼 텐데요. 예. 밤 동안에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동시에 지금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체감하는 더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밤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밤과 모레 밤이 좀 열대야 최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죄송합니다. 밤 11시쯤에 너무 더우니까 이 온도가 얼마나 되나 날씨 예보하는 사이트 들어봤더니 27도라고 하더군요. 근데 체감 온도는 3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기억이 많은데 아마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폭염 탓에 배추나 시금치 같은 농작물 가격도 지금 폭등하고 있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래도 좀 날이 덥다 보니까 이 농작물의 작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제 이맘때쯤 추석이 되면은 이제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굉장히 주부들이 날카로워지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의 주범이었던 게 과일이었어요. 그리고 쌀,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는 좀 정반대입니다. 요 가격, 과일 가격은 아무래도 정부가 좀 수급 조절을 이제 애초부터 좀 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예. 뭐 쌀, 가공식품, 공산품 가격도 좀 오름세를 보였다가 내림세로 돌아섰는데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방어의 1등 공신이었던 채소류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저도 이 채소를 들었다 놨다 3번 정도 고민했다가 결국에는 삼색나물, 취나물로 대체를 했거든요. 조상님께 좀 양해를 구하고 요번에 금금치가 됐던 시금치 한 단 10,000원에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예. 이 시금치뿐만이 아니라 배추 가격 등 이 채소 가격이 굉장히 지금 거의 한 포기에 배추 같은 경우에는 8,000원 그리고 시금치 한 단에는 10,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채소값, 야채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시금치 하나가 10,000원이 넘는 세상이 돼버렸군요, 지금요. 자, 그리고요. 아까 영상에서 잠시 소개됐는데 오늘 폭염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프로야구 경기 시간이 낮 2시에서 저녁 무렵인 5시 지금 정도 시간으로 바뀌기까지 했는데 지금 날씨면 낮에 야외 활동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온열 질환수가 급증했었을 때의 8월 초의 날씨가 딱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계속해서 좀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더위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할 때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월 초반에 한 번 좀 선선한 바람이 불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가을이라는 그런 여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맞닥뜨리는 한여름 날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2시부터 5시 사이 가장 기온도 높고 지금 이 낮 시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까지 내리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높아진 습도에다가 짧고 강하게 내리는 이 소나기가 굉장히 습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야외 활동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 목마르지 않아도 15분에 최소 15분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9월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폭염과 무더위와 열대야. 대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더위의 끝은 이 더위의 공기를 흔들어 줄 만한 태풍의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의 찬 공기를 끌어내리는 이 상층의 기압골,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 비구름이 언제 유입이 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남쪽에서 태풍은 들어와 줬습니다. 우리나라 더위를 흔들어 놓지는 않겠지만 이 태풍과 함께 맞물린 북쪽의 상층의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이제 내일이죠. 목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찍 시작되는 이제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릴 수 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많은 곳은 100mm, 제주 산간 지역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남쪽을 지나는 이제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다량으로 유입되는 수증기의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이 비가 이어지는 그 날짜가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영향과 더불어서 북쪽의 상층의 기압골이 형성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 부근 쪽에서는 정체전선까지 형성이 됩니다. 결국에 정체전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대립하는 전선이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비가 주말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낮 기온은 확실히 3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밤더위를 가져다 준 열대야도 이제 사라지고 밤에도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극심했던 한여름의 절정의 더위에 폭염은 좀 시그러듭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음 주 날씨도 좀 지금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평년 이맘때에 나타났던 가을 날씨보다는 그래도 한 2, 3도 정도 높은 그런 늦더위가 조금은 남아있겠습니다. 혹시 10월로 들어서도 반팔을 계속 입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10월도 기상청에서도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높은 정도의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가을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를 좀 이제 가을이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제 10월 달에 구체적인 기온 전망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 9월 말까지도 서울의 기온은 27도, 그러니까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보다 기온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 가장 태양이 높게 떠 있는 시간대에는 긴소매보다는 아직까지는 반소매가 어울릴 날씨가 10월 초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진짜 해도 너무한 더위인데요. 지금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폭우가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피해가 크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지역은 또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지금 홍수가 나타나고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망자가 그 주변 국가가 21명으로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죠. 결국에는 전 지구의 기온이 높게 오르게 되면은 이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에서는 더 바짝바짝 건조해지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는 저기압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을 하는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 역설적으로 빠른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더 많은 수증기를 퍼금은 폭우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홍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날씨가 없이 극과 극, 가뭄이 나타나면 홍수, 비가 많이 내리면은 산불이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는 게 지구온난화의 가장 뚜렷한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날씨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상이변은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이변은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온, 폭우, 기상이변 이게 심해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 살기가 힘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대비를 더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제 좀 가보겠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여야 대표들 여러 가지 일정과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보시죠. 너무 수고가 많아요. 군 의료에 좀 모범이 잘 좀 되게 여러분이 열심히 좀 해주세요. 국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자님 잠깐만요.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시장에 손님이 좀 있긴 한데 예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해도 하여튼 추석이니까 가족들도 많이 다시 만나게 될 테고 조상님들 인사도 드려야 되고 잠시나마 행복한 추석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추석 여러 가지 일정 모습 영상으로 좀 담아 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제가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쓰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번 추석 연휴 때 민심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써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분 모두 동시에 들어주세요. 자, 여기 쭉 한번 보면은요, 뭐 지지율, 의료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런 답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한 분씩 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께서는 의료 이렇게 간단히 쓰셨습니다. 어떤 뜻으로 쓰신 걸까요? 뭐 추석 연휴 직전까지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사안이고 예. 여야 의정 협의체가 사실 추석 연휴 직전에 출범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추석 연휴가 돌입됐기 때문에 또 응급실 대란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직 뭐 추석 연휴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응급실이 대란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사안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추석 연휴 직후라도 바로 가동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사단체 대표들과 1대1로 추석 연휴 내내 거의 뭐 개인 일정은 없이 이렇게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러셨고 그러한 점들이 고려가 돼서 추석 연휴 직후에는 다시 한번 이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추석 때 응급실 상황, 의료 상황 이거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시고요. 이번엔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는 뭘 좀 복잡하게 쓰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여론조사가 하나의 단일 사안 때문에 지지율이 무너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료대란 갤럽 기준으로 하면 의료대란이 1위고요. 부정평가 국정운영에 두 번째가 민생경제 문제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민.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제 영부인 문제. 그 뒤에 맨 뒤에 영 쓰신 거네요. 잘 안 보시도 이게 기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주 어려운 의료 대란과 민생 경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복구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인 영부인 이슈가 등장하면서
민심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와 민이 있는데 거기에 영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극을 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위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내야지만 의료 대란에 집중할 수 있고 민생 경쟁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예. 그렇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는 매우 좀 결합되어 있는 양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론 지지율의 반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 민, 영, 기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께서는 뭐 TK도 있고요, 의료도 있고, 연금 있고 여기 내용이 좀 많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대구 출신이다 보니까 일단 예. 뭐 TK 민심을 좀 전달해 드리자면 이번에 TK 지역 갔다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추석이나 올 설까지만 해도 가장 최대 하도가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곧 구속된다. 이재명 대표 끝났다. 이번 총선은 완전히 이제 뭐 국민의힘 이길 것이다 이랬는데 예. 아마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일단 우리 보수당이 참패하고 난 이후에 예. 정치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시각도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과거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면 이번에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중립적인 지역으로 와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료 파행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예. 또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들이 커지면서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그냥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사들이 콧대를 꺾어야 된다. 예. 이번에 말로 만약에 이번에 하던 부분들을 만약에 중단이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의료계획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의료계획에 좀 성공해야 된다는 좀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인데 지금 보니까 아마 우리가 정부안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 국민연금안에 대해서 다 불만이에요. 그지 중장년 세대는 보니까 지금 당장 더 내야 되기 때문에 괜히 손해 보는 것 같고 청년 세대도 어쨌든 뭐 몇 프로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저같이 일단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데 예. 직장 가입자일 경우에는 4%가 올라도 그 2%를 기업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 가입자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예.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데다가 또 여러 가지 재산 상황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거기다 더 내긴 하지만 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 문제를 아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에 이어서 일단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별로 그리고 직업별로 연령별로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대비책을 좀 잘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철원 교수님께는 특히 TK 지역에서 많이 들으셨던 얘기를 좀 반영해서 적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의장께서는 지지율 밑에 붕괴 물음표네요. 그러니까 우리 김철원 교수님께서 TK의 민심을 좀 들으셨다면 전 또 저희의 주요 기반이 이제 예. 호남의 민심. 호남 민심. 네. 저희 호남의 이제 당원들, 많은 예. 지지자들은 이 뉴스와이드를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지율 더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10%로 내려가냐 안 내려가냐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이걸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계속해서 뉴스와이드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뉴스와이드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듯하면서 또 지지율 얘기를 살짝 섞어서 하여튼 그런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 네. 이런 얘기 들으셨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네 분 일단 들어주시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오늘 특별히 좀 모셨는데 네 분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때 민심의 최대 관심사를 각각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 쓰셨어요. 뭐 네 분이 골고루 다 다르게 쓰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시면 어떨까요? 두 글자로 이제 빅데이터화 해서 정리를 해보면 걱정이죠. 그러니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 풍성한 희영청 보름달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명절인데 통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권이 국민을 결정해야 되는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영호남 할 것 없이 수도권 충청 강원 제주 할 것 없이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걱정하는 걱정 한가위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제 과제는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도 올려야 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걱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걱정이 또 의료로 또 담아내져서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민생입니다. 연금이 됐든 또는 이런 민생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부 정책이 경제 정책이 또 지원 정책이 효과적일까? 바로
이 과제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이번 추석 한가위 민심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나 정부를 향해서 우리를 좀 걱정해 주세요. 우리가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말고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네 분 내려주시고요. 골고루 또 민심 이게 화두인 것 같다라고 이제 쓰셔주셨고요. 지지율 얘기 나오니까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지난주 후반부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이 연휴 중에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화면도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왼쪽 거는 한국갤럽 그리고 오른쪽 거는 리얼미터인데 뭐 수치는 좀 달라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갤럽은 20% 그리고 리얼미터는 27%. 이 두 지지율 수치는 다르지만 공통점은요. 현 정부 들어서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인데 배종찬 소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조사기관 두 곳을 봤는데도 다 최저예요 지금까지. 임기 들어 최저치입니다. 최저입니다. 이거 이유가 배경이 어디 있다고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건 단순히 위기라고 이야기하기 힘들고 예. 총체적 난궁이다, 총난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이 20% 되면은 예. 이건 지지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0%대로 내려가면 예. 지지 기반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 마비가 된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야당으로부터의 협조도 얻기 힘들고. 예. 그러니까 야당으로 하여금 눈치 보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거든요. 그럼 당장 궁금해해서 질문을 할 내용이 뭐냐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느냐. 긍정 지지율이 한 35%는 돼야 돼요. 30% 그렇죠. 중반 정도는 가야. 갤럽이든 또는 리얼미터든. 근데 지지율을 우리가 얼렁뚱땅 분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면 지지율이 20%대가 되느냐. 예. 뭐 총선의 참패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지지율은 3P로 분석을 합니다. 3P요? 첫 번째 P는 필로소피, 철학이고 이게 이제 이념입니다. 근데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급격히 지지층이 위축되는 협소화되는 20%대 현상이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P는 policy, 정책인데 예. 이게 바로 의대 정원 확대, 의료 개혁과 관련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반짝 유효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것도 영남에서는 와그라노,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웨이레브로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른바 20대로 더 위축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P는 뭘까요? 예. P는 people,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사가 적어도 뭐 할 때마다 빵 터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3번 하면은 한 번은 빵 터져줘야 되거든요. 많은 좋게. 사람들이 굉장한 박수를 그렇죠. 치고 환호하는 인사. 이런 인사를 하다니 인사는 만사라 그러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삼국지를 보더라도 유비가 삼고초를 통해서 제갈량을 데려온 것 자체가 파격적인 거 아니에요. 일단 주목을 합니다. 예. 지지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3P 현상, 필로소피 그리고 팔러시, 예. 의대 정원과 관련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플. 예. 이게 이것이 위축되면서 20%대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다. 왜? 임기는 2년 7개월 조금 더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임기 반환점을 돌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08년 예. 강우병 사태가 났을 때 MB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10%대였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의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을 때가 10%대였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직 임기 반환점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율을 30% 이상 긍정 지지율입니다. 올리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 3P로 배경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배용찬 소장님. 예. 지금 아까 두 가지 여론조사 모두 현 정부 들어서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20%, 27%. 그런데 그 두 여론조사 지지율 이게 향후에 조사가 또 이럴 텐데 더 내려갈 가능성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3P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예. 좀 더 외연 확장을 한다든지 이건 지지율을 높이고 국정 동력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에 있어서 또 극적 타결이 이루어진다든지 의대 예. 정원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하는구나 할 때는 중도 MZ세대 수도권 지지율이 확대가 됩니다. 지지 기반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렇게 되면 최근에는
70대 이상에서도 한국 갤럽 기준으로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책을 시도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시도하지 않으면 10%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자, 다음은요. 여당 지지율 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통 같이 나오죠. 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의 지지율 같이 조사하는데 요거는 한국갤럽 기준으로 가장 큰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정당이 두 정당의 지지율 좀 이 시계열 자료로 비교를 좀 해본 건데 한 7월 정도만 해도 국민의힘이 조금 물론 오차 범위입니다만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서 30% 중반을 유지하다가 이게 8월 들어서면서 좀 내려가고 최근에는 확실히 뭔가 흐름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낮았다가 조금 올라가서 뭔가 유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배용찬 소장님, 예.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가 쭉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그래도 최근에 7월, 8월은 조금씩 뭐 30% 정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은 왜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3P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더 보여주시면 예. 그래프를 보시면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1%라도 올라갔어요. 1%포인트가 올라갔죠. 이건 뭐냐면 이른바 결집입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 결집이 된 거죠. 그래도 예. 비판을 받든 어쨌든 간에 예.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까지는 좋았어요. 전당대회까지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예. 이전에 성과를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전당대회 때는 이른바 전망적 기대감.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한동훈 대표가 좀 할 거야. 예.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대통령의 3P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추구하는 3P, 예. 이 철학, 이념이죠. 그다음에 정책이나 사람이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다? 유효타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새로 당대표가 되면 30일에 한 번 빵, 60일에 두 번째 빵 터져줘야 예. 되거든요. 근데 30일에 안 터졌는데 60일까지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직까지 명절 전까지 지난번에 1일 날 있었던 여야 대표회담도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정책 팔러시 P가 조금이라도 올라갈 텐데 3P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별로 없다. 예. 이렇게 되면서 동반 커플링 하락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잠깐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여당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저 지지율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뭔가 지적을 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분발해야 될 측면도 있고 양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보는데 이렇다 할 대표에 취임하고 한 지 2달 가까이 되는데 뚜렷한 실적을 낸 게 없다 하는 게 제일 아픈 대목 같아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내걸었어요. 근데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되잖아요. 이런 좀 그 답답함이 반영된 게 아닌가 보여주는데. 박상수 대변인, 신주호 부총장은 한동훈 대표 측으로 통해요, 요즘에. 근데 한동훈 대표가 뚜렷할 실적이 없다. 뭐 내세울 만한 게 뭐 벌써 한 2달 됐는데도 뭐 실적이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뭐 현상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지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뭐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7월 말까지는 저희 전당대회였고요. 8월 말까지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한 달 사이를 두고 약간 이제 에코 형식으로 터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9월 초까지 우리 당이 민주당을 리드하고 있었죠. 예. 다만 이제 9월 둘째 주, 즉 추석 직전이 되면서 꺾이게 된 거는 역시나 이제 이 여야 의정 협의체죠. 그러니까 이 의료 문제가 사실 몇 달 동안 우리나라를 지금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9월에 접어들면서였고, 그렇게 접어들면서 사실 어찌 보면 철옹성 같은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즉 26년 의대 정원의 유예에 대한 것을 만들어냈고, 또 여야 의정 협의체까지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막상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을
못했죠. 예. 이것이 아마 그 실망으로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찌 보면 응축되어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 그 기대감이 확 절정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딱 실현되질 못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9월 둘째 주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당의 하락세까지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관련 문제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반드시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 해결의 모양새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당과 정부의 지지율은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밥이 되어가는 과정이고 뜸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의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막상 밥솥을 열었을 때 밥이 잘 되어 있으면 또다시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함수장님 지금 네. 박상훈 대변인께서 지금 뜸 들이고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저런 수치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라는 약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예. 배고픈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된밥도 먹는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맨밥은 뭐 그냥 쌀입니까? 아니 된밥. 아, 된밥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시간을 국민들은 예. 지지층들은 기다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준비한 또 지지율 조사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어떤 겁니까? 그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의 역할론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82%는 예. 윤 대통령과 이견을 낼 수 있어야 된다. 준비됐으면 바로 보여주시고요. 사안에 따라서 대통령과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된다가 34%, 국정연한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48%니까 무려 비슷한 답이긴 하네요. 그렇죠. 아니 이거 두 개를 합하면 무려 82%니까 윤 대통령에게 이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상수 변호사 물어봅니다. 이거 말은 쉬운데 그게 쉬워요.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이른바 단짠 전략. 이번에 명절이니까 이른바 소떡소떡 전략. 이게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이상이몽인 거는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완전히 결을 달리한 건 어렵지만 동상이몽을 동상동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에서도 거부하기 힘든 것. 가령 의정 갈등에 있어서도 2026학년도 관련해서는 세게. 그다음에 인사 관련해서 장차관에 대한 경질. 이건 어려워요. 어디 인사를 손대를 언급해. 안 되죠. 하지만 의대생들에 대한 휴학생들에 대한 선처 그리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경우에 선처 이건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한동훈 대표의 강한 목소리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더 강한 목소리 그다음에 좀 취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취업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취업 전략 관련해서는 더 강한 목소리 그러면 MZ세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이 올 수가 있거든요. 이른바 단짠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소떡소떡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여야 정당들의 지지율 놓고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지지율 결과 나왔고 앞으로 어떤 흐름인 거고 무엇이 돌파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견 좀 주셨어요. 다음은요. 추석 연휴 동안 있었던 여야 대표들의 모습 하나씩 좀 준비해 봤는데 우선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있는데 선물 얘기가 있더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보냈대요. 통상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에게 뭐 여당 대표에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뭐 홍삼 관련된 걸 보냈다는 얘기도 좀 알려지는데 그러다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 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예전부터 명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 뭐 정치인이 되기 전이군요. 검사 시절에도 선물을 보냈던 걸로 한다. 그때부터 옛날부터 보냈어요. 이번에도 그걸로 그런 취지로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도 선물을 보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김철은 교수님,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에게 추석 선물을 보낸 거는 이례적 아닙니까? 이거는 저거 조금 신선해 보인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원래 현직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은 여당의 대표가 직접 찾아뵙고 명절 인사를 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드리는 집 있어도 통상 예방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방을 하는 경우는 있어서 저렇게 아마 택배 기사를 시켜서
아마 명절 선물을 보내는 아마 배달이 됐겠죠. 아니면 당에서 누군가 들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예우 차원에서 예. 직접 찾아뵙고 아니면 혹시 뭐 당의 어떤 직접 찾아뵈야 되는 원로분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뵙고 명절 인사를 드리고 또 안부도 묻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저렇게 사람을 시켜서 또는 택배 기사를 시켜서 저렇게 선물을 보내는 거는 받는 사람들은 다 불쾌할 거잖아요. 아, 약간 당혹스러운가요? 아니, 그 홍삼국을 못 먹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당의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안부를 묻고 하는 예방을 하면서 그때 선물을 드리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달에도 보면 대구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예. 대통령을 만났었잖아요. 예.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건 상당히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는 예법에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약간 드리고. 이례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당의 대표는 보면 설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 때는 국회의원이나 혹은 우리 광역단체장까지는 선물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선물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결국은 전현직 대통령에게는 선물을 보냈는데 당에서 꼭 챙겨야 되는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 광역단체장에게는 그걸 왜 보내지 않았나. 거기는 안 보냈나요? 보내지 않았나. 이런 게 있어서 결국은 본인이 당의 대표면 당의 대표답게 어쨌든 우리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치 예법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처음 이제 대표를 하다 보니 나름대로 정치 경험 좀 미숙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마 비서실에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지만 아마 내년 설에는 직접 좀 찾아뵙고 전직 대통령 또는 현직 대통령을 뵙고 명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 자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준 대변인께서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뭐 반박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한 가지만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대변인이다 보니까 당 대표한테 그 추석 인사 카드를 하나 받았는데 원래 이제 그 뭐 당직자들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이나 이제 뭐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선물을 보내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카드를 대신 보내고 그걸로 결식아동들한테 이번에 기부를 했어요. 그 선물 비용을 가지고 그래서 결식아동들한테 기부하는 거를 지난 추석 직전에 직접 또 그 기부하는 거를 그 도시락 포장해가지고 좋은데 쓰자 그 비용으로. 그렇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이라서 홍준표 시장님이 아마 못 받았어도 이번에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나오고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정정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께 보내는 것도 대신 카드로 대신하고 그거는 비용을 아껴 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요 뉴스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그 매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다가 또 올해만 안 하기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는 20년 관계인 거죠. 20년 관계라는 거를 저는 지금 거리에서 조금 느낄 때가 있어요. 종종.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에 추석 때 한동훈 대표는 개인적인 일정은 거의 다 없이 다 그 의료단체 대표들을 계속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도곡동 카페, 식당 등등에서 또 이렇게 이렇게 촬영이 돼서 목격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점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직접 찾아뵙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명과 추가 설명이 있어요. 김지옥 전 행정관께 좀 질문 좀 들어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고 그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이나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김철원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시네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면 당정 관계를 다 경험하신 분일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한동훈 당대표처럼 당정 관계를 구사하면 저는 좋아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직 대통령과 임기 중반부터 격렬하게 싸우는데 그 싸움의 양태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결과를 내지 않는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쌍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싸우면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갑자기 찔끔찔끔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발을 뺀 것 같거든요. 두 번째 제기하는 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여야 의정 협의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저도 추석 전에는 성사가 됐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얘기하는 건 성사시키겠다고 말씀은 하세요. 근데 지금 오늘 박단 전공의 단체 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 비공개 면담 이후에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위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하시는 말씀과 실제 의료단체에 있는 사람과 만나는 과정 자체에
불씨가 발생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당정 관계도 논란이 생기고 핵심적인 어떤 현안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선물을 보내면 뭐 선물이야 받으면 뭐 돌려보낼 수는 없는 거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이 선물이 나한테 별로 좋은 의미로 다가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훈 대변인께서 또 발언 기회를 요청하셨어요. 또 해명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질문이 없어서 제가 답을 말씀하세요. 지나갈 줄 알았는데 박단 정홍희 대표가 올린 글과 관련돼서 제가 오늘 당번 대변인이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님께도 하고 뭐 저희 관련된 분들한테도 했는데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출신의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당에는. 그래서 박단 정홍희 대표에게도 연락을 했었고 그 연락에 대해서 답을 받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박단 정홍희 대표는 아니더라도 그때 만난 이후로도 그렇게 비공개로 그렇게 접촉하는 면이 있었고 아니더라도 이제 그 전공의들 다른 전공의들이 있죠. 사직 전공의들과도 연락을 취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전공의 단체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의사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의 대표들과도 또 꾸준히 계속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 그래도 오늘 제가 당번 대변인이라 저 알림 저기도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한지아 수석 대변인이 나가긴 했는데 같이 이렇게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김종국 의원님과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하나의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의 경고 시그널은 갤럽 기준인데요. TK 지역의 정당 지지율에서요. 지금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10%가 빠지고 민주당은 10%가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 이건 경고와 응징 두 가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제가 뭐 국민의힘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좀 국민의힘이 이러한 경고음들, 그다음에 핵심 현안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 관련된 속보가 지금 들어왔다 그러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떠나거든요. 여기를 배웅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보통 대통령의 해외 순방일 때 여당 대표가 공항에 나가서 배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관계가 관계인 만큼 배웅 자체도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체코 방문 배웅길에 나선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요. 그렇다면은 거의 만남이 50여일 넘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직접 그렇다면은 사실 추석 이후에 만찬 갖기로 일단은 날짜는 안 잡았지만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그 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남보다는 조우를 할 만이 낫겠는데 56일 만에 7월 만찬 이후 첫 조우가 56일 만에 내일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뭐 배웅길에서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짧은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화가 언론 카메라에 그리고 그 목소리가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분명히 큰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합니다. 30초만 좀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이른바 스킨십 천대례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먼저 마음을 내줄 또는 행동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동훈 대표 쪽에 더 불리한 양상이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체코 중요한 지금 두코바니 원전입니다. 뭐 원정권이죠 지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층에게 보내는 시그널이거든요. 오히려 TK 70대 60대 이상 또 주부층에서는 왜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껄끄러운 거야? 와 그러노? 이런 현상이 있어요. TK에도. 그걸 좀 더 불식시키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아직 유효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층을 계속 끌고 견인해 가야 됩니다. 그런 재결집 천대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무튼 저 장면 뭐 사실은 조우 자체가 주목을 받지 그게 뭐 얼마나 대화를 하는 이거보다는요 그 장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낳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길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하러 나간다. 그리고 조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얘기하다가 막 길어졌어요. 지금 막 소포까지 전해지고요. 다음은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볼까요? 지난 17일 어떤 사진을 SNS에 올립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성묘를 간 거예요. 이제 부친 성묘를 간 건데 뒤에 보면 청년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서 있죠. 근데 그중에 왼쪽 오른쪽 각각 두 아들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아들. 그래서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써요. 철없는 소년은 어느덧 장성한 두 아들 손을 잡고 산수에 오르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따르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저렇게 공개했는데 이게 올린 지 4시간 만에 또 삭제를 합니다. 이 사진을요. 강성필 부위원장? 왜 삭제한 겁니까 이거? 제가 과거에 당대표의 이 SNS를 총괄적으로 제가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런 명절 때는 보좌 직원들이 상의를 해서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메시지를 올립니다. 아마도 이 두 개의 사진도 그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상의해서 이거 찍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네. 올립시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오픈이 되면서 당의 전략기획 단위에서 사진이 이렇게 2장 올라가고 또 장성한 두 아들들이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메시지가 흩어진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의 사진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대표만 집중하지 왜 가족 아들까지 나오나 이거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유로 해서 사진이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사실 이재명 대표 두 아들이 과거에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걸 좀 뒤늦게 의식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가 흩어진다는 겁니다. 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온다. 네,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메시지가 흩어진 겁니다. 이 사진의 주요 메시지는 뭐냐면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산소를 오르는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평범한 가장이자 아버지라는 가장의 메시지인 모습이거든요. 거고요. 예. 백오랐던 시절 촌놈이라는 거는 저희 민주당의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수성가한 그러한 서민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독보적인 대선 주자로서의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 있는 건데 이 메시지가 자칫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메시지로 흩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진을 조금 교체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장 수장님께서 이거 분석을 해볼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한 1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살얼음 전략, 부자 몸조심 전략. 지금 부자 몸조심.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표현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두 아들과 관련된 과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 자세히 아는 사람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걸 그냥 성묘라는 걸 도리로 볼 거냐? 아니면 좀 더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뭐 여유 이런 글의 내용도 지나칠 정도로 낭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기야. 심지어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이번에 트럼프 후보의 전략은 자녀들을 최대한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런 이제 메시지에 집중도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일종의 외연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지 기반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40대 화이트 칼라가 이걸 원할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가족이나 아들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가유불급이다. 오히려 조심하고 신중하자. 이런 전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준비된 건 목소리가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연휴 때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목소리 좀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선 출마 생각 있으신가요? 이재명 대표님과 비교했을 때 경륜과 능력이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즉 당대표인 저도 또 저희가 소속하고 있고 제가 이끌고 있는 조국혁신당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대선을 운운하기는 아주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였다면 완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내용이 나왔어요. 우선 첫 번째가 김철용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본인이 다음 2027년 차기 대선에 도전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2심까지 2년 유죄형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그 실형이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피선거권도 5년이 제한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본인이 굳이 뭐 차기 대선에 대한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는 그런 구도로 행보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어쨌든 저렇게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이유는 어쨌든 본인이 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그동안 보면 지난 총선 때도 그
이 조국 대표가 내세웠던 전략이 지민 비조였거든요. 예. 지역권 민주당, 비례는 이제 뭐 이 조국 혁신당이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가장 큰 거는 어떤 3자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후보가 유리하게 되는 또는 정치적 승리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막겠다는 게 본인이 어떤 단기간 어떤 정치적 목표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선에서는 아마 본인이 어떤 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결과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아마 대법원에서 만약에 무죄 파기환송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뭐 메시지나 어떤 은행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김종욱 위원장과 지난 대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심상정 후보였다면 당시에 완주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김천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만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금 검찰 독재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에 맞서서 야당이 연대해야 한다, 단합해야 한다라고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심상정 후보가 계속 완주함으로써 소위 아주 작은 격차로 패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었고 이후에 이 문제 관련해서 대단히 많이 그 야권 내부에서 좀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거 있고 또 하나는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나는 대의에 복무할 거다. 그러니 10월 달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경쟁하자. 그러니까 이런 제가 볼 때는 아주 좀 다목적 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뭐 이런 자세와 태도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야권이 연대하고 제대로 경쟁한다면 저는 뭐 국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분석하자면 이건 지금 삼국지의 유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유비요? 이번에 유비가 나왔습니다. 20만, 30만의 조조대군을 지금은 맞서기가 힘들다. 호남 40대 화이트 칼라 호사가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다. 그렇다면 대항 불가 수준이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의 게릴라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겸손 모드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를 축해 세워주고 또 로키로 가면서 좀 후위를 도모하는 일종의 도광양의 전략.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배우자 소장님이 그냥 오늘 굉장히 많은 본인이 만든 표현, 있는 표현까지 막 동원해서 다양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MBN이니까 준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고맙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주제는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병원 안내 현수막입니다. 지금 보면 뒤에 이런 현수막들이 추석 때 거리에 걸렸다 그러는데 요 얘기 좀 해볼 거예요. 근데 오늘 정부에서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지금 있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에 조속히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자, 일단 뭐 정부는 굉장히 걱정을 했지만 그거만큼은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설명을 좀 내놨죠. 하지만 끝까지 좀 잘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제목이 있었죠. 무슨 응급실 뭐 번호 현수막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통 추석 인사를 하는 현수막을 걸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당은 뭐 이거 하겠습니다. 때로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 이런 걸 보통 야당 의원들은 거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지금 국민의힘 쪽 정치인이 내건 건데 밑에 보면은 뭐 이현주, 장경태 있는데 추석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병원 안내합니다. 그래서 막 이름하고 번호를 적어놨어요. 이용 가능한 병원의 전화번호, 영업일, 진료 과목 등등등등. 밑에도 있죠. 추석 연휴 기간 가능한 의원 안내합니다. 그러면 번호를 많이 적어놨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를 처음에 제공한 게 이제 허영 의원이라 그러죠. 진료 가능 현수막 동네에 내걸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리고 위원단체 대화방에도 홍보했다. 뭐 이렇다. 다른 들도 많이 참여했다. 뭐 전체가 한 건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현수막을 추석 연휴 동안 내걸었어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이게 아무리 봐도 정부에 대한 비판 의도를 다분히 담아있는 현수막 같긴 해요. 저런 걸 야당 의원이 딱 내걸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선거 때 저 많이 느꼈던 건데 제가 이제 뭔가 약간 좀 참신한 공약을 탁 걸면 민주당 후보가 뭐 대대적으로 막 그 공약을 똑같이 해가지고
저보다 원래 현역이니까 좀 더 플랜카드의 힘이 더 세거든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정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굉장히 빠르다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 이게 처음 모르겠어요. 허영 의원이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처음 이게 보도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월 13일에 TV조선에서 우리 당의 김재섭 의원이 서울 도봉구 창동과 쌍문 13동에 추석 인사말과 함께 우리 동네 응급진료기관 안내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아, 이러면서 이게 기사가 나와요. 여당의 김재섭 의원도 비슷한 걸 좀 했다. 그런 이게 거를.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작권이 당시에 어디인지 TV조선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9월 13일인데 허영 의원이 올린 게 언젠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 걸었으니까 예. 9월 13일 날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13일은 꽤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빨리 여당에서 여기서 먼저 한 것 거 아니냐. 같은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어쨌든 예. 간에 우리 당이 먼저 이렇게 탁 퍼스트 펭귄으로 탁 치고 나가면 아 민주당은 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아 이게 빠르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본인이 이제 원조 같은 느낌을 탁 만들어 버리는 예.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왜냐하면 요 기사를 보고 재섭이한테 야 이거 기발하다 예.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 지역구는 이미 그 주문이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 지역구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됐네 하면서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좀 일찍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 쪽 이 플랜카드가 쫙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인 것 같지 않나. 박상수 대변인께 저작권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요. 뭐 이건 확인해봐야 되지만 강성필 부위원장 아무래도 정부 쪽을 겨냥을 한 겁니까 민주당 의원분들은? 저희 민주당이 이렇게 유연한 정당으로 바뀌었다는 반증인 겁니다. 아 유연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라든가 응급실 그 필수 정보를 누가 먼저 했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작권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작권을 주장하시는데 아니 뭐 누가 먼저 했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상대방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왜 지금 뭐 소극적이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야 의정 협의체 지금 보이는 거는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자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약간 조건이 좀 이상 안 맞는데 약간 이런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딱히 목소리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인내심의 한계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료 대란의 문제는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입니다. 이 한 분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의정에서 여야는 중재자입니다. 그리고 의정이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2025 우리가 이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테이블에 모두가 앉아야지 해결책이 생기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불과 며칠 전에 또 의료계의 그 블랙리스트라든가 커뮤니티에서 또 안 좋은 어떤 의사들에 대한 구설수가 오르자 국민들의 여론이 좀 싸늘해짐을 느꼈는지 또 태도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오만하게. 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도 여기서 할 말 많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많지만 또 저희가 말을 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간질한다는 또 그렇게 공격할 거거든요. 참고 있는 겁니까? 참고 있는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아주시고 지금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조금만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진다고 해서 나중에 진다고 뭐 계속 진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겼다고 해서 나중에 또 보면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사단체를 조금 설득하고 접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25년 전면 백지화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행정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한동훈 대표와의 이미 얼마 전부터 2026년은 저희가 전면 백지화하자. 근데 전공이라든가 의사단체에서 이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2025년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 또 장관, 차관, 경지를 저희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할 것 다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이 많이 추석 연휴 동안 내고는 현수막, 그러니까 진료 가능한 병원 의원 전화번호와 이름이 적혀있는 현수막, 이게 좀 눈길을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최근 이런 의료 대란, 뭐 이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처럼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말씀하시는 붕괴 같은 상황? 그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좀 빠져 있으라고 조언해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오늘도 관련해서 입장을 좀 냅니다. 글로 올렸어요. 추석 연휴 동안 의료계 인사들 개별적으로 만나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얘기를 해요. 대화 말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정부 그리고 야당도 더 유연한 입장으로, 특히 여기 정부 얘기예요. 정부가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거는 내년도 입시와 관련된 걸로 보이죠, 지금요. 정부가 뭔가 좀 입장을 좀 유연하게 좀 내주세요라는 건데, 김철원 교수님,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압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충정은 이해를 하겠거든요. 의료 파행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이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저는 조금 여당의 대표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제일 먼저 제기하신 분이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맨 처음 흔들기 시작한 분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번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최대 정책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이 국민의힘의 어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20%대로 떨어진 것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변수는 이 의료 파행 하나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책 코너에 몰려 있다면 이럴 때일수록 집권당의 대표가 딱 중심을 잡고 의사 편이나 아니면 정부의 편을 어디 편에 딱 들지 않고 나름대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의료계를 지금 대변하는 대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렇기 때문에 자꾸 저런 잘못된 신호들을 주고 2025년도 의사 이 부분에서 전면 백자 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주니까 의사단체들이 지금 의정협의체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저렇게 약간 몽위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설프게 자꾸 저렇게 의료 이 개혁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끼어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 뭔지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아슬아슬하고 지금 위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본인이 조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자, 지금 사실은 그동안 이런 의료 관련된 문제에서 여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조금 갈린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욱 행정관, 지금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더라도 딱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협 또는 모험 아닙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저는 잘못하면 치명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용산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긁어부스럼만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 같아요. 핵심 배경이 뭐냐면 전제 조건 없는 여야 의정 협의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제 조건이 없다는 얘기는 정부 보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의료개혁 내용들 다 접고 나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논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깔아라 이 뜻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안을 꺼냈으면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의료계를. 설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뭐 지금 박 대변인께서도 말씀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박단 전공의 단체 대표 같은 경우도 다른 얘기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 논란의 핵심은 전공의들이 어떤 생각을 바꾸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추석이 지나도 아무런 예를 들면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속보로 나왔던 체코 순방할 때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하고 간다고요. 그리고 체코에 돌아오면 이제 만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일종의 이제 출구 전략을 한동훈 대표가 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만났다고 치자고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약 결론이 소위 대통령의 입장과 유사해진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전제 조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2025년 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정원안과 무관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에게 한 얘기, 개혁 의제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렇게도 어렵고 저렇게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생각보다 빌드업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10월에 재보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빌드업은 필요합니다만 어느 한쪽이 상처를 입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상처를 받아야겠습니까? 당대표가 상처를 받아야겠습니까? 이런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지금 난제에 들어갔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큰 난제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면 엄청난 성과지만 만약에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치적인 치명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역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올 때 아니다. 여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오는데 키워드가 나올 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 외부 활동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좀 공개가 됐죠. 그리고 그거를 두고 여야에서도 반응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에게 천방지축 권력 1위 어디까지 갈 거니? 라고 질문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영부인 정치는 광폭행보가 아닌 광기 정치의 흑역사가 될 것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가족을 향한 악의적 비방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방은 도를 넘어 인신공격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김 여사에 집착하는 이유가 특검 정국을 조성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임을 많은 국민이 눈치채고 있습니다. 자, 여야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외부 활동 이게 좀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가 공개되고 있죠. 자, 근데 이 사항을 놓고 여당 내에서 좀 걱정을 하는 듯한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가 최근에 좀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닌데 지금 온갖 구설수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답답하시더라도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공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해가는 게 옳습니다. 명품백 논란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국민들께 여사의 입으로 한번 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라든지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야 이게 뭔가 뭉개고 가는 듯한 하지만 공개 활동은 점점 늘면 더 좋지 못한 시선들이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입니까? 아니면 일부에서 나오는 소수의 목소리입니까? 글쎄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제가 정치 시작하고 많이 엇갈렸는데 이번만큼은 같다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같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김정숙 여사의 그 행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따님에 대한 그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그와 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이게 힘을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조금 여사님께서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홍준표 시장 말씀처럼 소나기는 좀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저도 좀 이번만큼은 정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하게 갈 거거든요. 예. 근데 괜히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괜히 또 다른 야당에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거리로 이렇게 될 이유는 없다 보니까 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피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이라 할 수 있는 신지호 국민의힘 부총장이죠. 뭔가 좀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최근에 어떤 공개 행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공개 행보에 대해 현장 민심이 어떤지 민정실에서 듣고 전달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지적인데 김철원 교수님, 민정수석실의 역할에 대해서 지적한 저 목소리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맞는 지적이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부활했거든요. 예. 그때 부활의 명분이 뭐냐 하면 국민 여론을 좀 민심을 제대로 조금 청취해서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민정수석실에서 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퍼스트 레이디 그 영부인의 어떤 일정한 역할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행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저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조금 영부인에게 바라는 건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고 조금 은은한 내조. 그렇다면 어떤 우리 소방서를 방문하고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행보를 하되 그런 것들 굳이 홍보용 스틸 사진으로 홍보용 사진으로 저렇게 공개하게 되면서 논란을 자초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민정수석실이나 우리 정부수석실에서는 나름대로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를 지원은 하되 오히려 조금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좀 조용하고 은은한 내조를 하는 그런 조금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조금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최근에 여당 내에서 나온 목소리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지금 사실은 내일 여야가 또 대치를 할 날짜로 예고가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추진하기고 처리하겠다 지금. 내일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아마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강성필 민주당 부위원장. 네. 내일 법안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첫 번째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순서가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일단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빨리 처리를 해야 될 법안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남은 게 이제 정쟁의 요소가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 그럼 다른 법안도 내일 있어요. 그 법안이 먼저 가고 처리가 된 뒤에 그다음.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추석 민심을 들어보니 해병대 특검도 중요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도 더 중요해졌다라는 민심을 저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혜병 특검 법안보다 먼저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이것을 상정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저희도 이번에는 아마 찬성 반대 필리버스터에 저희도 동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도는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공천 개입과 관련된 추가 의혹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증거에 대한 보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공천 개입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다는 설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민주당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러한 추가 보도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도중에 그게 보도가 됐을 때 저희가 같이 필리버스터 내용에 넣는 것이 저희로서는 국민들께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추가 보도가 없다고 하면 일단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어떤 특검부터 먼저 해야 힘을 받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하고 추가 의혹 보도가 만약에 좀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준비하고 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사실 특검이 이런 모든 해결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검의 마법을 계속 이렇게 국민들한테 걸 거면 일단 저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부터 그냥 대승적으로, 왜냐하면 검찰 수사만 믿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이 임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만 믿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러한 입장인 건데, 버젓이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임명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만 믿을 수 있다면 국가의 핵심적인 그런 수사기관들을 뭐하러 운영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민주당이 특검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사안별로 하면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차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시스템대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 이와 같은 특검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도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겠네요. 어떤 굉장한 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역시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중요한 대통령만,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중요한 대통령만 뭐뭐뭐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인은 중요한 사람? 이 뜻으로 얘기한 걸까요? 우선 요 내용과 앞서서 미국 백악관에서 우리나라의 추석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영상으로 들어와 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You know, to think that we could be celebrating Chuseok at the White House was probably out of reach. It was out of my imagination. 백악관에서 추석 축하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 축하 음식에 양념치킨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념치킨이 한국 하면 양념치킨 음식 이거 이렇게 대표가 되라고 봅니다. 그런 게 또 등장을 하네요. 인상적입니다. 자, 한편 지난 15일 트럼프 후보를 향한 2차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범인 잡혔죠. 체포됐는데 이 미수범 보니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누군지. 사진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렇게 외모가 저래요. 58세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 이게 이 트럼프 소의 골프장에서 이제 뭔가 암살 시도했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2016년 대선 때는 트럼프 당시 후보를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의견이 생각이 달라져서 암살 시도에다가 미수에 그쳤죠.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해리스 후보하고 트럼프 후보가 각각 얘기 좀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I checked on him to see if he was okay. And I told him what I have said publicly. There's no place for political violence in our country. You know, only consequential presidents get shot at. It's a dangerous business, however, being president. It's a little bit dangerous. It's, you know, they think race car driving is dangerous. No. They think bull riding, that's pretty scary, right? No. This is a dangerous business, and we have to keep it safe. 트럼프 후보 본인을 향한 암살 시도였는데 뭐 약간 비즈니스라고 대통령실 얘기하는 것도 인상적이지만 중요한 대통령만 총에 맞는다. 그리고 7월 첫 번째 암살 시도 당시에는 단결을 쳤는데 이번에는 반응이 다른데 중요한 대통령만 총에 맞는다. 이거 정치적으로 약간 활용하는 거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진짜 너무 살벌한 이야기들이 대선 과정에서 총경 얘기가 나온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도 극단의 정치 때문에 정치적 테러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정치하려면 목숨까지 걸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인데요. 이게 보면 아들 부시 때 칼로브라고 하는 정치 컨설턴트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부터는 공화당 같은 경우가 주되게 아주 극단적인 정치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전쟁 같은 정치입니다. 적이 아니면 저가의 정치를 벌이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후보가 매우 마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의 전형이 마초 같은 입장 이런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나온 게 그런 거잖아요. 바이든과 해리스가 트럼프를 총에 맞도록 한다. 이 트럼프 측 얘기니까 이 얘기 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다. 그러니까 바이든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은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적이 누군지 명료하게 하는 입장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만 총격 대상이 된다. 중요한 대통령만 총격 대상.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이게? 나를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부터 지지층을 결집하는 방식. 난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지켜야 된다. 근데 뭐 트럼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1년 6개월 동안 이 임기 있을 때요. 미국 언론 매체에서 본인이 한 얘기 갖다 분석을 했는데요. 60%가 거짓말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예를 들면 적과 아를 분리해서 나는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이니까 나한테 결집해라라고 얘기하고 바이든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 적이다라고 공격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극단의 정치를 조장하면서 지지층은 흡입하되 소위 정치에 불신을 가진 사람도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방식들을 주되게 써왔었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방식인데 저게 트럼프랑 결합되니까 매우 예를 들면 더 극단화되는 양상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 대한 암살 시도도 저렇게 표현을 하는군요. 그런데요. 트럼프 후보와 이제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벤스 후보도요. 약간 더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이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two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and needs to cut this crap out. Somebody's going to get hurt by it, and it's going to destroy this country. It's dangerous to have that type of rhetoric out there. This is why this president and this vice president has been very clear on condemning any type of political violence, political rhetoric. And the president has said, we need to tone that down. We need to tone it down. 강성필 부위원장. 그럼 이게 약간 뭔가 또 딱 분리를 시키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우리 쪽만 암살 시도가 2번이나 했다. 저쪽은 없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또 이렇게 보는 거네요. 지금. 사실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1차 테러 때는 실제로 테러가 실행이 된 거잖아요. 실행이 됐죠. 네. 그리고 그때는 상대 후보가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후보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건재하다, 건강이 더 좋다. 그런데 이번에 2차 테러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대는 바이든이 아니라 해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차 테러 때와 비교했을 때 호재가 되지 않는 거죠.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방금 벤스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과도한 발언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지구상의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과도한 발언을 혐오 발언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후보거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민자와 관련해 가지고 너무 가난해서 개와 고양이를 먹고 있다. 개 고양이 때문에 발칵했죠 그 발언이. 그리고 토론회에서도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16번 팩트가 아니었죠. 그에 반해 해리스는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발언의 수위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 유권자들도 대한민국 유권자와 각계 90%가 경제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 어떤 이민자 혐오 발언 이런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화두를 돌리는 것이 대선을 이끌어가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에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그게 아마 영향이 반영이 됐을 걸로 보이죠. 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네요. 화면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51, 트럼프 후보가 45니까 격차가 좀 났어요. 물론 이거는 아마 오차 범위 내로 보이는데 격차가 좀 나옵니다. 51대 40은 숫자가 다르거든요. 앞에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김철웅 교수님. 미국 대선은 지지율이 앞서더라도 워낙 선거제도가 다른 나라가 달리 좀 독특해서 뭐 큰 의미가 없다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게 경합주 때문이라면서요? 아무래도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 좀 6% 정도면 단순 지지율로 볼 때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 우리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인단 독식제도라고 해서 각 주에서 1%라도 더 먹은 이긴 사람이 승자가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승자 독식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보면 대부분의 민주당, 공화당 측이 우선 제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났는데 선이 얘기하는 것처럼 러스트 벨트라고 과거에 미국의 어떤 경제를 계속 주도해왔던 그 이제는 쇠락한 지역에 뭐 펜실베니아나 오하이오주나 뭐 미시간이 이런 주에서 어떤 누가 결국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때마다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 어떨 때는 공화당 후보가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곳이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경합주의 어떤 상황이 보니까 이 트럼프 쪽에 조금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뭐 해외 기업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백인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자신감을 갖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게 11월 달 초에 아마 대선 결과까지는 나름대로 뭐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쯤 정도 돼 있는데 김초영 교수님. 지금 암살 시도가 2번째잖아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줄 거로 판단하세요? 근데 첫 번째는 그 이제 귀를 관통한 그런 어떤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난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강성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최대 하도는 경제 살리기거든요. 경제 살리기고 이번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그런 빅컷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경기 부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선명성 있는 어떤 정사진을 제시하는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 볼 때는 해리스보다는 어떤 트럼프 쪽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반전을 노리는 그런 유권자들의 어떤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1차 암살 시도 때는 사실은 그 사진 한 장으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단결 화합을 외쳤는데 이번 2차 암살 시도 이거는 이제 미수로 그쳤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다르게 중요한 대통령만 총을 맞는다. 이거 왠지 저쪽 무슨 이 민주당 쪽이 겨냥하면서 그쪽에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 얘기들 자꾸 좀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